과정은 여러분들이 되게 어렵게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되게 쉽게 이해하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경매 강의를 그렇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게 요게 이제 무료 경매 사이트라고 하는 두인 경매 사이트거든요. 여기서 실제로 이제 경매 물건을 직접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도 가질 거예요. 이렇게 찾으면 이 경매 물건, 진행되고 있는 물건이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내가 경매로 살 거냐 말 거냐 그런 걸 이제 보는 거거든요. 자, 경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그 정보가 있는 물건 중에서 내가 어떤 물건을 살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매 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같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경매를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전반적으로 교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 그 목차를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책을 사면 항상 목차를 보죠. 그래서 목차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이제 보게 되는데, 자, 여기 첫 번째, 여기서는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까 이야기죠. 여기서는 정확하게 경매 절차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경매 절차.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입찰 준비죠. 요게 입찰 준비는 내가 물건을 찾아서 입찰할 물건을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서 내가 얼마의 가격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에 이 물건을 사야 되겠다. 그걸 이제 정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경매를 하다 보면 이 부분이 전부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매 물건을 찾아서 그 물건을 분석을 하고 내가 그게 얼마에 입찰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공부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찰 참여는 요거는 우리가 그 경매 절차 중에서 법원에 가는 날이에요. 요건 법원에 가서 입찰표를 내가 기재를 한 다음에 입찰을 실시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입찰을 실시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입찰표 기재하는 방법만 배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는 법원에서 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에서 하는 절차고, 근데 실제로 이제 경매를 하다 보면 내가 여기서는 법원이 진행하는 절차예요. 근데 내가 부동산을 잘못 샀어. 그러면 일반적인 매매에서는 우리가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고, 계약을 무효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경매도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절차들을 기본적으로 배우는데, 실제로는 이것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무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이제 내가 부동산을 샀으면 그러면은 요거 인도받는 거죠. 지금 현재 점유자를 내보내고 인도 또는 내가 명도를 하는 과정.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그래서 실제로 경매에서는 배워야 되는 과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많은 분들이 너무 어렵게 이제 경매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데요.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우리 교재 4페이지죠. 4페이지 경매의 의의와 유형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경매를 배우는데 이 경매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부동산 매매를 한다고 볼게요. 이렇게 부동산 매매를 한다 그러면, 자, 매도인이 자기의 물건을 공인중개사한테 이렇게 팔아달라고 의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이 물건에 관한 모든 정보를 만들죠. 그거 우리가 물건 분석 조사서다 그래요. 이렇게 물건 분석 조사서를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리고 이 공인중개사가 이 물건 분석 조사서를 통해서 이렇게 광고를 하게 되겠죠. 광고를 해요. 그러면은 이 광고를 보고 이렇게 매수자가 찾아오면 이 물건 분석 조사서를 가지고 매수자한테 우리가 이렇게 확인 설명을 하죠. 그죠? 확인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 확인 설명을 들은 매수자가 당연히 내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매수 의사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이
내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매도자한테 이렇게 청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도인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승낙을 하게 되고 거래 조건에 대해서 합의를 해서 이렇게 계약이 성사되는 이런 과정이잖아요. 그죠? 근데 경매라는 제도는 그게 아니고요. 내가 이 물건을 팔려고 하는 매도인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자기 물건에 관한 정보를 다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이 물건을 내가 경매로 팔겠다. 경매로 팔겠다. 이렇게 이제 공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수자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매수자 중에서 제일 높은 가격을 쓴 사람한테 내가 팔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경매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매제도라는 것은 일반 매매는 이렇게 매도자와 매수자가 1대1 관계지만 경매는 이렇게 매도자 한 명에 매수자가 이렇게 다수예요. 다수. 그래서 이 사람들 사이에 이걸 경쟁을 시키는 거죠. 경쟁을 시켜서 높은 가격을 쓰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경매제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매제도라는 것은 결국 매도인이 자기 물건을 더 비싸게 팔기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청약의 기회를 이렇게 이제 제공하는 그런 제도죠. 우리가 그 수산물 센터에 가면 배에서 잡아온 고기들을 경매에 붙이는 과정, 노량진 시장에서도 하죠. 그 다음에 농수산물을 가지고 오면 농수산물 도매센터에서 경매하는 과정,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경매제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배우는 건 그 경매제도 중에서 부동산 경매를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경매라는 것은 우리가 부동산 또는 동산 이런 것들을 사는 데가 어디다? 법원에서 산다. 그래서 법원 경매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공인중개사한테 또는 매도인한테 직접 산다. 그러면 그걸 그냥 매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내가 법원에 가서 산다. 그러면 법원 경매고, 그 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있죠. 그래서 온비드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온비드에서 사면 내가 그걸 공매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어디서 살 거냐, 그걸 일반적으로 나는 법원 경매에서 살 거야, 나는 공매로 살 거야, 나는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를 통해서 살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매라는 거는 내가 부동산을 사는데 어디서 산다? 법원에 가서 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법원 경매다. 그래서 요거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요거 다 읽어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법원 경매는 법원에서 내가 부동산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법원에서 내가 부동산을 산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법원 경매는 내가 싸게 산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싸게 살 수가 있다. 근데 아까 제가 경매제도는 내가 비싸게 팔기 위해서 경매제도를 활용하는 거다 그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법원에서 물건을 사면 싸게 살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법원 경매가 진행되는 이 부동산이 이 권리 분석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권리 분석이 이게 난해해서 일반 사람들이 여기 입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입찰을 못하게 되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입찰을 못하는 이유가 권리 분석을 못해서 이 가격을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입찰이 없으면 아까 경매는 여러 사람이 입찰을 들어와야지 그 중에서 비싸게 부르는 사람한테 팔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가격을 못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찰을 못 들어가죠. 그러면 가격이 유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격이 밑으로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면 이 사람이 이걸 다 분석한 사람이 이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사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걸 정상적인 가격으로 이렇게 처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큰 차익이 이렇게 날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경매 제도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큰
수익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물건을 이제 찾을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낮은 가격으로 샀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낮은 가격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100억 하는 물건이 경매에 나왔어요. 그럼 한 번 유찰되면 보통 20에서 30%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한 번 떨어지면 70억에서 보통 80억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걸 이렇게 80억 또는 70억에 샀다 라고 할 때 이게 낮은 가격이냐 아니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왜냐면 내가 70억 80억에 사가지고 100억에 팔 수 있어야만이 이게 내가 싼 가격으로 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다만 내가 7, 80억에 사갖고 내가 7, 80억에 되판다 그러면 낮은 가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매에서는 항상 싸게 낮은 가격으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시겠죠? 경쟁하는 사람들 중에서 낮은 가격으로 사서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처분할 수 있는 물건을 내가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주식도 마찬가지죠. 주식도 어떻게 하면 돈 벌어요? 내가 낮은 가격에 사서 이렇게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으면 이만큼 수익이 나는 거죠.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매도 이렇게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물건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정상적인 높은 가격으로 처분할 수 있는 물건, 이것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자,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물건을 찾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경매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경매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건을 찾는 게 중요하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교재 보면 이제 두 번째 경매 유형이 나오는데, 아까 이 유형은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부동산을 법원에서 산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매고, 동산을 법원에서 사면 동산 경매예요. 경매를 하는 사람의 주체가 개인이면 사경매고, 그 다음에 국가나 이렇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하면 그게 공매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임의경매하고 강제경매는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보통 우리가 임의경매는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되는 거,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에 의해서 하는 경매, 이렇게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요 기본은 이런 거예요. 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빌려줄 때 당연히 A는 이 돈을 돌려받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 차이예요. 왜냐면 A는 B한테 돈을 빌려줄 때 내가 확실하게 돈을 돌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B가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에다가 뭘 설정하는 거예요? 물건, 1순위 물건인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죠?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A가 나중에 돈을 못 갚으면 이 저당권을 실행하는 거예요. 저당권을 실행을 해서 내가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절차거든요. 이걸 우리가 임의경매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임의경매는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강제경매는 A가 똑같이 B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B를 믿고 그냥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냥 믿고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근데 B가 돈을 안 갚아요. 안 갚아. 그러면 A는 B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 먼저 B를 상대로 해서 내가 돈을 빌려줬다라는 것을 국가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걸 우리가 소송이다 그러죠. 소송. 그래서 이 소송을 해서 내가 승소를 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이제 확정 판결문이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한 다음에 이 소송한 그 판결문을 가지고 B의 부동산을 압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압류하는 걸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강제 경매 신청이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걸 경매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경매 신청을 해서 그다음에 이 물건을 돈으로 환가를 해서 그 중에서 내가 이렇게 배당을 받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강제 경매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임의 경매에서는 이렇게 집행권원이 필요가 없지만 강제 경매에서는 반드시 집행권원이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죠. 그죠?
그래서 임의경매하고 강제경매하고 구별을 할 때 집행권한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런 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교재를 좀 뭐 보시면 이런 거예요. 자,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뭘요? 담보를 잡은 부동산. 그죠? 그 담보가 뭐냐면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공사대금 채권일 때는 유치권으로 잡을 수 있고 동산일 때는 질권, 채권일 때도 질권이죠. 전세권 등기, 담보가 등기 이렇게 해서 담보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돈을 안 갚으면 이 담보권을 그냥 실행하는 거죠. 요 담보권을 실행하는 절차를 우리가 임의경매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담보를 안 잡았을 때는 그럴 때는 아까 집행권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강제경매는 이렇게 실행할 담보가 없어요. 담보를 못 잡아서. 그랬을 때는 소송을 통해서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을 부여받은 다음에 부동산,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 매각하는 절차. 이게 이제 강제경매다.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권이라는 건 요거 내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로 매각을 하는, 즉 환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권한을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서 실현될 이행 청구권, 나의 권리죠. 존재와 범위를 국가가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강제 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 준 문서를 이렇게 공정증서라고 하고, 그건 집행력이 있는 판결 또는 지급명령 정본, 화해조서 정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행권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뭐 채무명의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했는데 집행권한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하나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여기입니다. 자, 임의경매하고 그러면 강제경매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 이야기거든요. 자, 임의경매는 우리가 아까 저당권을 설정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내가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데 이게 허위일 수도 있죠. 허위. 즉 가짜일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죠? 요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강제경매는 아까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이행청구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누가 인정해 줬냐면 국가가 이렇게 인정을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임의경매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른다. 그죠? 근데 강제경매는 확실하게 내가 받을 채권이 있다는 걸 안다. 이럴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임의경매는요, 이 저당권이 허위라든지 가짜라든지 이런 거, 담보권이 부존재하거나 무효였다라는 게 판단이 되면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이걸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낙찰을 받은 게 이게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이 저당권이 무효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강제경매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왜냐면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이걸 갖고 있다고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그 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처음부터 없거나 무효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이렇게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임의경매에서는 취득할 수가 없지만, 매수인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지만 강제경매에서는 이렇게 취득할 수 있는 이 차이가 있다. 특히 이 경매에서는요, 강제경매 위주로 모든 그 법이 만들어져 있고, 나중에 임의경매에서는 그 부분에서 이제 유추 적용해서 이제 적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의 대부분은 강제경매 절차를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법원에서 하는 또는 학원에서 배우는 이런 이제 경매 절차는 강제경매 절차를 주로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교재에서도 주로 이제 우리가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그렇게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교재 이제 다음 페이지 볼게요. 5페이지 보면 부동산 경매의 대상 이렇게 있어요. 부동산 경매의 대상.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 경매에서는요, 몇 사람이 있냐면, 자, 경매 신청 채권자라는 게 있어요. 경매 신청 채권자. 요거 누구예요? 요거 돈 빌려준 사람이에요. 돈 빌려준 사람.
채무자한테 돈 빌려준 사람.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 말고 또 채무자, 요거 이제 채무자가 있겠죠. 이 채무자한테 한 사람만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이 사람을 A라고 할게요. 그러면 B도 돈을 빌려줬고 C도 돈을 빌려줬겠죠. 뭐 D도 돈을 빌려줬고. 이렇게 되면 채무자는 이제 이 돈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실제로 채무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 파산해야 되잖아요. 그죠? 파산. 빚잔치. 그죠? 빚잔치를 합니다. 그럼 빚잔치를 일반적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채권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당신들이 빌려준 돈이 얼마야? 그리고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요걸 안분해서 나눠주는 그 절차로 이렇게 진행이 되죠. 일반적으로 동네에 어떤 사람이 사채놀이 하다가 망했어요. 그러면 그 사채업자의 재산을 채권자들이 다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빚잔치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빚잔치 할 때는 요게 이 A, B, C, D는 자기가 먼저 받아간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이 사람은 전체를 변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빚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각자가 받을 수 있는 돈, 그걸 합쳐가지고 그 다음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돈, 그것을 비례로 안분을 해서 나눠 갖는 거 우리가 빚잔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경매에서는 항상 이렇게 채권자가 여러 명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채무자도 둘이겠죠. 채무자는요, 내가 실제로 돈을 빌리면서 이 사람이 이 부동산 소유자일 수가 있고요. 그죠? 부동산 소유자일 수가 있어요. 채무자이면서 부동산 소유자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채무자가 아니면서 부동산 소유자일 수가 있어요. 그죠? 요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물상보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상보증인. 즉 자기 부동산을 가지고 이 채권자한테 내가 보증을 서준 거죠. 그걸 우리가 물상보증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 소유자하고 채무자하고 같을 수도 있고요. 같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다를 수도 있다. 아시겠죠?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경매에서는 경매 신청 채권자가 있고 이렇게 일반 채권자들도 있구나. 그죠? 그 다음에 채무자에는 채무자가 있고 채무자가 아닌 보증인도 있구나. 그러면은 이 경매 대상인 부동산은 이 채무자의 부동산이겠죠? 그죠? 이 채무자의 부동산이 아시겠어요? 채무자의 부동산이거나 보증인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결국 요걸 팔아주는 사람은 누구냐? 법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법원 경매를 통해서 내가 낙찰을 받을 사람이다. 그러면 나는 매수자다. 즉 우리는 뭐예요? 투자자다.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동산 경매의 대상은 그러면 이 신청 채권자하고 요런 채무자하고 요 매수자 중에서 이 부분은 누가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경매 공부를 하면서 배우지 않아도 될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요. 그죠? 그러면 이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되는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이 중에서 누구냐 이런 소리예요. 누굴까요? 자, 누구냐면 여기서는요, 요 채권자들이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채권자들이 이 부분을 경매를 하냐면, 공부를 해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채권자가 아까 채무자한테 요 돈을 빌려주죠. 돈을 빌려주고 요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내가 담보, 즉 저당권이라든지 이렇게 담보를 설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담보를 설정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확실히 돌려받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내가 담보를 설정 안 했어요. 담보 설정을 안 했다 그러면 아까 이 사람이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고 판결문을 받아서 이 사람 집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죠? 경매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매 신청하기 전에 보통 다른 데로 팔아먹지 못하도록 보전 처분, 즉 가압류를 먼저 해요. 왜냐면 이 채무자가 이 부동산 팔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팔아먹지 못하도록 보존책 가압류를 하고 소송을 해서 아까 집행권한을 부여받아요. 집행권한을 부여받은 다음에 이 채무자의 재산에 내가 경매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법원이 경매 신청을 하면 이 법원이 이 신청한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받아줄 건지 안 받아줄 건지 그런 걸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동산 경매의 대상은 채권자가 공부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돈을 빌려주고 담보 설정을 하기 위해서, 또는 두 번째는 내가 가압류를 실시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투자자인 매수자들은요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파트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그 부분을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건 이제 민법에서 배웠던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물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채무자의 재산, 채무자의 재산을 이렇게 보면 이 재산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자, 가장 큰 건 부동산으로 되어 있겠죠.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부동산은 당연히 토지와 건물이죠. 그죠? 토지와 건물. 그죠? 그러면 이 건물이 나중에 보면 이 건물이냐 아니냐. 그죠? 요게 나중에 요게 건축 중인 건물. 요거 경매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게 고민이죠. 그건 누가 고민하는 거예요? 자, 채무자가 지금 건축 중인 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해 봤더니 채무자의 재산이 있어요. 그러면 이 채권자는 이 채무자의 재산 이거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냐 없냐 그런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경매 신청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것이고, 실제로 내가 경매 신청을 하지 않을 일반 이제 매수자 또는 투자자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는 곳이 아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부분 공부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배워야 돼요? 자, 요게 당연히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을 받아서 경매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토지는요 당연히 경매 대상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완성된 건물은 당연히 되겠죠. 그죠? 그러면 건축 중인 건물은요, 그죠? 그건 이렇게 사회통념상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경매 대상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독립된 부동산이 되려면 최소한 기둥, 지붕, 주벽은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경매 대상이 되겠네 이런 거죠. 근데 아직 사회통념상 건물이라고 할 수 없는 단계다 그러면은 요거는 경매가 아니라 유체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동산경매 절차로 이렇게 간다 이런 이야기죠. 자, 즉 건축 중인 건물이 즉 독립된 부동산이냐 아니면은 부동산으로서 인정을 못 받으니까 그냥 동산으로 봐야 될 거냐 이제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증축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증축하는 경우도 요런 거예요.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쉽게 말하면 여기를 이렇게 증축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 부분은 당연히 경매 대상이 되죠. 그죠? 경매 대상이 되는데 그러면 요 부분은 경매 대상이 될 거냐 이거예요. 경매 대상이 될 거냐인데 그게 아니고 요렇게 하나의 경매 대상이 될 거냐 아니면은 요것만 경매 대상이 되고 요건 별도 경매 대상이 될까요? 그러니까 요건 누구 소유냐 요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누구 소유냐. 그러면 요 A라는 사람 소유다 그러면은 요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요게 A 소유가 아니면 그러면은 요것만 경매를 해야 되고 이 부분은 경매 신청을 못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 대상 부분은 어렵게 공부하지 마시고요. 당연히 나중에 이 부분은 다 경매로 나옵니다. 자, 수목도 마찬가지예요. 수목도 경매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당연히 누가? 채권자가 판단할 부분이죠. 그래서 자, 등기가 된 수목의 집단을 우리가 임목이다 그러죠. 그래서 임목은 당연히 부동산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정원에 있는 고가의 수목은 그럼 경매가 될까 안 될까?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돈을 빌려줄 때는 당연히 정원에 있는 고가의 수목도 담보로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수목과 관련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경매를 하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토지를 또는 이제 농지를 이렇게 이제 요거 경매 물건이에요. 경매 물건으로 나왔는데 이 지상에 과수목이 있는데 이게 매각에서 제외되는 이런 경우 있죠. 그 다음에 이 농지에다가 우리가 이제 정원수를 가득 심었는데 이 정원수가 이렇게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토지는 내가 당연히 낙찰을 받아서 소유권을 이렇게 이제 취득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처리할까? 그래, 요게 문제가 되니까 이런 그 물건이 가격이 많이 떨어지게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토지 위에 있는 이것들이 매각에서 이렇게 제외됐기 때문에 이걸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토지 중에서 임야 매각 볼게요. 임야는 이 집에 있는 임야는 살의 나무가 많이 있죠. 그래서 수목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은 거의 매각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별도로 내가 처리할 문제가 없죠. 임야는요. 그 다음에 이제 단독주택 볼게요. 단독주택을 이렇게 매매 물건으로 보면 단독주택은 건물하고 이렇게 토지하고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이제 등기부가 있으니까 하는데 이걸 한꺼번에 매각을 하죠. 근데 이 지상에 당연히 뭐가 있어요? 지상에 정원수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 정원수들이 당연히 매각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이게 제외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은 법원에서 경매 신청을 할 때 다 알려주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경매를 보면 요거 포함이 되어 있네 그러면 다 포함이 된 거고요. 제외되어 있네 그러면 정원수는 매각 대상에서 빠지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매매를 할 때도 당연히 매매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이제 따지는 거하고 똑같이 법원 경매에서도 지금 요게 매매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법원에서 미리 경매 조건에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단 제외된다고 할 때, 이렇게 제외된다고 할 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래서 이 처리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겠죠. 그죠? 그건 나중에 이제 실전 경매할 때 이 부분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선 이 경매 대상 물건은 이렇게 경매를 신청하는 사람이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명인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공시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표지석을 세워서 요거 소유자 누구 거다 요렇게 이제 해놓는 이런 걸 갖다가 명인 방법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게 소유권이 누구 건지 다른 사람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 그걸 우리가 명인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뭐냐면 저번에 뉴스에 나온 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자,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이렇게 이제 돈을 빌려줬어요.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나무 토지에 여기 정원수를 가득 심어가지고 이 정원수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권자가 그러면 이 정원수를 내가 이걸 압류를 해서 이걸 동상 경매를 통해서 내가 돈을 회수할 수 있겠죠. 그죠? 요 정원수 가득 심어 놓은 이 나무를 이렇게 내가 압류를 해서 경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이 나무 경매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하면 법원이 요 경매 대상입니다 라고 이렇게 압류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공시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새끼줄로 쳐갖고 여기다가 편말 요거는 지금 누구 소유인데 경매 대상이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법원 직원이 어떻게 했냐면 이 정원수에다가 빨간 그 락카로 가지고 다 빨갛게 칠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는 요걸 경매를 하려고 하니까 정원수가
빨갛게 락가로 칠이 됐기 때문에 효용 가치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왜냐면 나무가 시뻘겋게 락카 칠이 되어 있는 걸 누가 사겠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사고 가격이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채권자가 이 압류 절차를 잘못한 이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의 뉴스도 경매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런 뉴스를 보면서 그게 이렇게 명인 방법을 통해서 제3자에게 이게 경매 대상이고 압류되었다라는 것을 표시해야 되는데 그걸 잘못한 거구나.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구나. 이런 것들을 알다 보면 뉴스에 나오는 그런 이제 재밌는 이야기들이 훨씬 더 재밌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뉴스를 볼 때 아는 만큼 재밌는 거고요. 모르면 하나도 재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동산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관심 있게 볼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부동산에 관해서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안 봐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매를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경매에 관한 지식이 기본적인 지식이 갖춰졌을 때 그때 이렇게 공부를 해야만이 공부도 재밌고 이렇게 이제 쏙쏙 머리에 들어오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